성장 과정에서 가정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학습된 사람들은요, 성인이 되어서도 집을 안전한 공간으로 느끼기가 어려워요. 저도 이제 곧 결혼을 할 건데 네. 이런 유형을 남편으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도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결혼을 하지 마. 뭘 결혼을 한대. 하지 마! 원장님, 전 아직 결혼은 안 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결혼하고 밖에서는 친절한데 가족들한테 유독 차가운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밖에서는 엄청 친절하고 좋은 사람인데 집에만 오면 차가워질까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 사람 어떻게 봤어? 주변에 제가 곧 30이니까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들 많이 보이는데 신혼의 고민으로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이 편해서라고 하기에는 저는 그 갭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요? 맞아요. 이게 편해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가정이 편안한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느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한 8,000명 만나가지고 부부 상담을 해봤잖아요. 이런 패턴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한 상담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이 남편은 회사 생활을 엄청 잘해요. 회사에서는 남들에게 친절하고 뭘 잘 사주기도 하고 막상 집에 오면 말도 하지 않고 하다못해 아이들 생일도 모르는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호소하면서 저한테 눈물을 흘린 아내가 있어요. 이건 근데 단순하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함의 문제가 아니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에게는 소홀한데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매우 친절한 배우자들을 주제로 그 원인을 좀 파악해 보고요.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진짜 착한 사람하고요, 정말 착한 척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먼저는 착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진짜 착한 사람은요, 공감 능력도 뛰어날 뿐더러 남을 도와주면서 혼자 뿌듯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남을 도와주는 거를 못하게 되면 좀 불편한 마음이 있죠. 제가 상담했던 한 40대 남자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남을 도와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남을 도와주는 스타일인데 본인은 더 못 도와줘서 미안해하는 사람이죠. 회사 동료가 야근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함께 남아서 야근을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집에서도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경우는 착한 척이 아니라 진짜 착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에 인턴 사원이 들어와요. 그냥 일반인들은 인턴 사원이 들어왔구나 이 정도로 끝나요. 근데 이런 착한 사람들은요, 그 인턴 사원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매우 세심하게 관찰을 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보고 관심 가져주고, 혹여라도 혼자 밥을 먹을까봐 옆에서 같이 먹어주려고 하고 밥도 사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착한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사실 좀 겁이 많은 경우라고 볼 수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컴플렉스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갖고 싶은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난 착하지는 않지만 착한 사람이고 보이고 싶은 거죠. 이런 사람들은 가족에게는 좀 가차없이 대하지만 밖에 나가면 사회적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착한 모습으로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의외로 밖에서 엄청 착한데 집에서는 폭군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흔히 이런 사람들을 방구석 여포라고 하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싫어할까봐 착한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 30대 내남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모두에게 친절하고 인기도 좋았는데 집에서는 아내와 아들에게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지시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단순히 집이 편해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외부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하기 때문이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애착 이론에서 불안정한 애착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고요. 하지만 이런 노력이 가족 관계에서는 소홀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이처럼 착한 사람과 착한 척하는 사람의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요, 감정의 깊이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분류를 해보면요, 가족보다 남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하는 유형이에요. 이런 분들은 가족과만 있으면 숨이 막히거나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얻고 외부 활동에 집중하는 스타일이죠. 이런 유형의 장점은 사교성이 좋아서요, 대인관계를 잘하고, 단점으로는 가족이 소외될 위험성이 굉장히 크죠. 제가 만난 4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매일 다른 모임과 활동으로 매우 바쁘지만 집에서는 거의 말이 없어요. 물어보니까요, 이분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남편과 아이들은 엄마의 부재를 느끼면서 점점
점점 지쳐가게 되죠. 원장님, 근데 이게 남자한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자에게도 좀 많이 보이나 보네요. 실제 이 남편분은 아내와 무조건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내는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이 사회적 관계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가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남편은 아내와 함께 아이를 키우고 싶지 본인 혼자 독박 육아를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유형은 가족과 있으면 불편한 유형이에요. 이미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불만이나 감정적인 골이 깊어서 가정 안에서 편안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의식적이로든 무의식적이든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거나 남에게만 잘해주면서 자기 죄책감을 숨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 거짓말 같죠?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 어떤 남성분이 계셨는데요. 평소에는 굉장히 씩씩하지만 아내와 대화만 하면 예민해져서 결국 회사 사람들과 술자리를 핑계로 맨날 늦게 귀가하는 패턴이 있었어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부부간의 대화도 단절되죠.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이 더 심화됐죠. 많은 분들이 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내가 사업하니까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 같은 이유로 가족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가족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건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남편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여자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내가 몇 순위야 당신에게? 그럼 남편은 너는 왜 쓸데없는 질문을 해? 라면서 또 이제 예민해져갖고 밖을 나가게 되는 거죠. 무한 반복. 근데 원장님, 결국 들어보면 다들 가정을 회피하는 거잖아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상담하면서 대표적인 사례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요,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 배우자가 도망가는 경우예요. 최근에 제가 상담한 30대 부부가 사례가 있는데요.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남편이 갑자기 야근이 많아지고 또 주말에도 출근한다면 거의 집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죠. 알고 보니까 아이가 울고 보채고 막 하는 거를 돌보는 게 너무 벅차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 책임감을 느끼기 싫어가지고 자꾸 밖으로 도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경우는 심리적으로는 책임감과 죄책감이 부담스러워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한쪽 배우자, 주로 엄마가 고립감과 원망을 느끼면서 갈등이 더 심화되고 또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 사례는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는 경우인데요. 한쪽은 아끼고 모으는데 다른 한쪽으로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소비를 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만난 40대 부부는요, 남편이 사업을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모임이나 골프 등의 돈을 계속 쓰면서 가정 경제는 아내에게 맡기는 상황이었어요. 가정이 어려워지면 집에 있는 게 불편해지고 밖에서 스트레스 푸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런 행동의 결과로 돈이 모여지지 않거나 가족 경제가 위험에 빠지면서 또다시 갈등이 유발되는 패턴이 생기게 돼요. 이처럼 가정 내 갈등이나 책임을 피하고 밖에서만 즐거움을 찾는 모습은 결국 회피형 문제 해결 방식으로 이어지죠. 이런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한쪽 배우자가 고립감과 박탈감이 더 더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듣다 보니까 어렸을 때 환경도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릴 때 경험이 이렇게 가정을 꾸린 후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20살 이전 어린 시절에는 부모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근데 막상 20살 이상이 되면 큰 영향을 미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결혼을 하는 순간 어렸을 때 느꼈던 그 결핍을 새로운 내 가정에서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근데 그걸 채우지 못하게 되면 밖으로 겉돌거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애착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이 형성되지 않아서 가족은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한 경우에는 가족보다는 친구 관계나 외부적 관계에서 그걸 채우려고, 만족감을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상담을 해보면요, 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항상 바쁘고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분은 성이 된 후에도요, 가정보다는 직장 동료와 어울리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가족과 있으면 왠지 불편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런 경우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 패턴이 성이 된 후에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부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란 거죠. 성장 과정에서 가정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학습된 사람들은요, 성인이 되어서도 집을 안전한 공간으로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집에서 사소한 갈등이 생기면 즉시 도피를 하죠. 그래서 남에게만 친절하고 자신을 위안하는 패턴으로
나타나죠. 이런 분들을 과거를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어린 시절 부모님들이 굉장히 자주 싸웠거나 본인이 많이 부모로부터 많이 맞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심한 여자분 경우에는요, 결혼 후에도 남편과 약간의 의견 차이만 생겨도 극도로 불안해하면서 도피하는 패턴을 보였죠. 물어보면 결국 어릴 때 안 좋은 경험이 성인이 돼서도 영향을 크게 끼친다는 건데 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어쩔 수 없으면 안 되죠. 예외적으로 극복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경험으로 인해서 내 가정은 정말 잘 만들겠다라는 동기부여로 극복하기도 해요. 이런 경험이 가정을 더 잘 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분은 결혼 전에 온 남성 내담자예요. 자신은 좋은 결혼을 하고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은데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자신도 혹여라도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이런 영향을 미칠까봐 두렵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자신이 치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결혼 전에도 많이 오시나 보네요. 결혼 전에 요즘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요. 또 좋은 결혼을 통해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은 욕심들이 굉장히 많죠. 예전에 사람들은 이게 먹고 사는 거에 좀 더 중점을 뒀다면 지금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잘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남성분은 자신의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도 컸고 아버지의 결혼 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상처를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 자기의 내면에서 계속 내가 혹여라도 내 아내를 우리 아버지처럼 대하는 게 아닐까,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싶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저도 이제 곧 결혼을 할 건데 이런 유형을 남편으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도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결혼을 하지 마. 뭐 결혼을 한대. 하지 마! 그런 걱정 당연히 할 수 있죠.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상담을 통해서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핑계 대지 말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가족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건요, 진심 어린 사과거든요. 근데 내가 바빴잖아 라고 이유를 대면 변명처럼 들리니까 감정만 더 커지게 되죠. 내가 요즘 외부 일이 치여서 정신이 없었네. 미안해. 앞으로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볼게. 이렇게 사과한 후에 바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제시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PD님의 남자친구분이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런 방법을 상세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습관으로 생기게 되면 생활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물리적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주 1회 가족 식사처럼 특정 요일이나 시간을 정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죠.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함께 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됩니다. 저희 가족은요, 실제로 일요일 저녁이 되면은 다 같이 가족 영화를 보는 밤으로 정했어요. 처음엔 다들 핸드폰 보다가 몇 주 정도 하다 보니까요, 대화하고 영화 보면서 이야기도 하고 웃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실제 가족 치료 이론에서도요, 물리적 거리가 좁아지면 심리적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나왔어요. 세 번째는요, 전화나 문자 등 작은 소통이라도 자주 하는 거예요. 퇴근이 늦어지면 조금 이따 갈게 한마디만으로도 상대방은 기다리는 게 헛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금 이따 갈게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무엇 때문에 언제 몇 시에 도착할 거야 라고 조금 정확한 소통을 해주는 게 좋아요. 가족은 안심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대와 걱정, 서운함이 더 큰 관계이기 때문에 가정의 사소한 연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상황이 복잡하거나 갈등이 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심리적 갈등이 깊은 경우는요, 제3자의 중재가 빨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혼자서 끙끙 앓다가 이게 정상인가 싶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요,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부부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왜 이제 왔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한 30대 부부 사례가 정말 기억에 남는데요. 8년 동안 같은 문제로 싸우다가 결국 이혼 직전에 상담을 왔었어요.
남편은 나는 해결책을 원하는데 아내는 계속 감정만 얘기만 해요. 아내는 남편은 내 마음을 전혀 안 들어주고 해결하려고만 해요. 근데 단 3번의 상담으로 서로의 대화 방식의 차이를 좀 이해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싸웠는지 이제 알겠어요 라면서 눈물을 흘렸거든요. 부부 상담사는요, 마치 감정 통역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라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건요, 대부분의 부부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해결된다는 거예요. 몇 년, 심지어는 몇십 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갈등이 몇 번의 상담으로도 실마리가 풀리는 경우가 정말 자주 봐요. 명심하세요.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건 실패가 아니라 관계를 위한 투자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가족에게만 소홀하고 남에게 잘하는 건 단순히 집이 싫어서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문제, 회피 성향, 어린 시절의 환경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가족에게 소홀한 상태가 지속되며 가족이라는 근본적인 지지체계를 잃어버리게 돼서 본인도 불행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8전상 이상의 부부 상담을 하면서요, 결국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은요, 작은 변화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핑계 대신 진심으로 사과하는 작은 변화, 그리고 물리적 시간을 함께 확보하고 꾸준히 소통하는 노력,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아요.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여 주변에서 남에게는 정말 친절한데 가족이 소홀한 사람들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배우자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부부해결사 정다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